속보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제철소에서 노동자 부부가 인민의 재산을 지키다 순직했습니다. 노동자 동무의 희생은 공화국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아이는 학생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학생은 왜 관리 대상이 되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2023년 3월, 저는 18살이었어요. 함경북도 청진시, 바닷가 냄새 나는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중등 3학년 학생이었지요. 아버지는 제철소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배급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3월 어느 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작업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제철소 용광로 근처에서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저도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어머니도 급성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통지서에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루 만에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었습니다. 18살 아이가 하루 만에 고아가 된 거예요. 장례는 빨리 치러졌습니다. 삼촌이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아버지 동생이신 삼촌은 트럭 운전사셨는데 일을 쉬고 우리 집에 와서 장례를 도와주셨지요. 동네 사람들도 와서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 생활기록부를 펼쳐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이름 옆에 있던 부모님 항목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후견인란에 삼촌 이름이 새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내 후견인은 삼촌이야. 알겠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기록부를 덮으셨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슬픈 건 당연한데 왜 생활기록부에서 이름이 지워진 걸 보니 더 무서웠을까요? 마치 부모님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삼촌께 물어봤습니다. 삼촌, 학교에서 부모님 이름을 지웠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삼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우리 공화국에서는 말이다. 부모가 죽으면 국가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촌 얼굴이 너무 심각해서 더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웠고 텅 빈 생활기록부가 자꾸 떠올랐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중등 3학년 새 학기를 맞았어요. 원래라면 졸업반이라 설레야 할 나이였지요. 친구들은 졸업 후 어떤 일을 배정받을지, 어느 직장에 갈지 수근수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해 봄은 달랐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임 선생님은 첫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면담을 하셨어요. 제 차례가 되어 교단 앞에 섰을 때 선생님은 성적표를 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생활기록부를 꺼내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은희 학생,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네, 선생님. 지난달에 두 분 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또 물으셨어요. 친척은? 외가 쪽 식구들은 어디 사나? 외할머니는 원산에 계시고요. 친척들은 대부분 청진에 살아요. 그래, 지금은 삼촌 댁에서 사는 거지? 네, 선생님. 선생님은 뭔가를 생활기록부에 적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성적이나 진로 이야기는 안 하시고 가족 이야기만 물으실까요? 예전 담임 선생님은 제 수학 성적이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주일 뒤 학교에서 청년동맹 회의가 열렸어요. 중등 3학년부터는 청년동맹 핵심 관리 대상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들이 청년회 같은 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날 회의에서 청년동맹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우리 반에 가정 환경이 불안정한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저를 쳐다봤어요. 창피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잃은 거였거든요. 왜 선생님은 저를 불안정한 학생이라고 부르실까요? 며칠 뒤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동맹 생활총화 시간에 반장이 저를 지목했어요. 김은희 동무는 요즘 수업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정신이 산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딴짓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반장은 제가 불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손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동무가 지적하는 건 내 태도가 아니라 내 상황이야.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상황이요. 제 상황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제 잘못인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삼촌이 물으셨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삼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이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친구들도 저를 피해요. 삼촌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희야, 이제 알아야 해.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다. 부모가 없으면 학생도 달라 보이는 거야. 학교는 너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너를 분류하는 곳이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느꼈어요. 학교는 제가 알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은희야, 교무실에 잠깐 와봐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은희야, 내 졸업 후 배치 문제로 상급 비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 좀 확인해봐라. 선생님이 펼쳐 보여주신 건 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졸업 배치 서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 성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부친 김철수 사망, 2023년 3월. 모친 박순희 사망, 2023년 3월. 후견인 김철민 트럭 운전사, 청진시 거주. 외가 원산시 송평구역. 친척관계 청진시 내 5가구. 서류 맨 위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적 필요. 선생님. 이게 졸업 배치 서류 맞나요? 제 성적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서류를 덮으셨어요. 그래.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은희야, 배치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란다. 가정 환경도 중요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성적표가 아니라 신상 조사서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가계 조사표였습니다. 학교는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교무실 옆 복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담임 선생님과 교무주임 선생님이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은희 그 학생 말이야. 성적은 나쁘지 않은데 가정이 문제지. 부모 둘 다 갑자기 죽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 상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그래서 추적 필요로 표시해놨어. 졸업 후에도 계속 관찰해야 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추적, 관찰. 저는 학생이지 범죄자가 아닌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왜 추적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삼촌께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무실에서 본 서류, 선생님들의 대화, 그 모든 것을요. 삼촌 얼굴이 굳어졌어요. 은희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삼촌은 문을 꼭 닫으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는 원래부터 그런 곳이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미리 걸러내는 곳이지. 성분이 좋은 아이는 좋은 직장에, 성분이 나쁜 아이는 나쁜 직장에, 부모가 없는 아이는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본 그 서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추적 필요하는 빨간 글씨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8살 학생이 무슨 추적 대상입니까? 저는 그저 부모님을 잃은 평범한 아이일 뿐인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학생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부모가 누구냐가 나를 규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없는 저는 그저 추적 필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았으니까요. 5월 어느 날 오후였 학교에서 돌아오니 삼촌이 집에 안 계셨어요. 삼촌은 보통 저녁 6시면 퇴근하셔서 먼저 집에 와 계시는데 그날은 7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지요. 8시쯤 되어서야 삼촌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은희야, 오늘 학교 어땠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없이 방에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 누워 계시는 삼촌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이 저를 마당으로 불러내셨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삼촌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어제 보이지도원한테 불려갔다. 보이지도원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이지도원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관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불려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삼촌이 무슨 잘못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저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이지도원이 물어보더라. 조카 김은희가 학교에서 불만을 표시한 적 있냐고.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한 적 있냐고. 나는 아니라고 했지. 은희는 착한 아이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말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만을 표시한 적도 체제를 비판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보이지도원이 저를 조사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러더라. 고아는 위험 요소라고. 특히 사춘기 나이 고아는 사상이 불안정하고 통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졸업 후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거라고 했어. 특별관리요? 노동동원이나 변두리 지역 배치지. 심하면 문제 가정 사례로 올라갈 수도 있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제 가정이요. 저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제 잘못인가요? 삼촌은 제 어깨를 꼭 잡으셨습니다. 은희야, 잘 들어. 여기서 고아는 동정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의심받아. 부모가 없으니 누가 사상을 책임지냐? 누가 통제하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삼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은희야, 지금 안 나가면 너는 기록으로만 남는다. 평생 고아 출신. 문제 가정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해. 어디 가든 감시받고 무슨 일을 해도 의심받고 살게 돼. 나간다는 게 설마. 그래. 탈북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탈북이요? 그건 반역이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삼촌.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위험해.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천천히 죽는 거니까. 삼촌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보이지도원이 준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함께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김은희의 요관찰 대상. 졸업 후 지방 배치 예정. 정기보고 요망. 요관찰 대상. 저는 범죄자도 아닌데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살 학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은희야, 결정은 내가 해야 해. 하지만 삼촌 생각에는 내가 여기 있으면 미래가 없어. 아니, 미래가 아니라 기록만 남을 거야. 문제 있는 고아, 그 기록 말이야.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나라를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감시받고, 의심받고, 통제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부모님 산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된 무덤이에요. 부모님을 두고 떠난다는 게 차마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삼촌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 안 나가면 저는 평생 김은희의 요관찰 대상으로만 남을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삼촌과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증거가 남으니까요. 대신 마음만 정했지요. 9월 어느 날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야.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토요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삼촌은 트럭 한 대를 몰고 집 앞에 섰어요. 평소 운전하시던 직장 트럭이었습니다. 짐은 가져가지 마. 손에 들고 있으면 수상해 보여. 저는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18배를 살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던 마당,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던 방. 모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은희야, 앞만 봐. 뒤돌아보지 마. 삼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북쪽으로 달렸어요. 청진에서 국경 지역까지는 한참 걸렸지요. 도중에 검문소를 2번 지났습니다. 삼촌은 화물 운송 허가증을 보여주셨고, 검문소 군인들은 트럭 뒤를 대충 보더니 통과시켜줬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국경 지역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삼촌은 트럭을 마을 외곽 숲속에 세우셨어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 밤 11시쯤 되면 순찰대가 교대하거든. 그 틈을 노려야 해. 우리는 트럭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삼촌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삼촌 손이 차가웠어요. 밤 10시가 넘어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삼촌은 손전등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걸었어요. 저는 삼촌 뒤를 따라갔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앞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저기 보이지?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야. 삼촌이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강을 바라봤어요. 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9월이라 수위가 낮았지만 그래도 위험해 보였어요. 은희야, 이제 기다려야 해. 순찰대가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풀숲에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0분 같기도 하고 1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저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어요. 그때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2명의 군인이 강변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풀밭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지금이야. 삼촌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어요. 물이 차가웠어요. 9월 밤 공기도 차가웠지만 물은 더 차가웠습니다. 은희야, 물에 들어가면 소리 내지 마. 그리고 저쪽 불빛 보이지? 저기로 가는 거야. 절대 멈추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물속에 한 발 한 발 들어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차가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소리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물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삼촌? 저는 돌아봤습니다. 삼촌은 강가에 서 계셨어요. 은희야, 너만 가. 네. 삼촌은요? 나는 여기 남는다. 왜요? 같이 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삼촌이 급히 손짓을 하셨어요. 쉿. 큰 소리 내지 마. 은희야, 나까지 가면 여기 남은 식구들이 다 조사받아. 누군가는 남아서 책임져야 해. 싫어요. 저 혼자는 못 가요. 가야 해. 너는 살아야 해. 은희야. 삼촌이 저를 밀었습니다. 강 쪽으로요. 저는 비틀거렸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삼촌. 가. 지금 안 가면 순찰대 다시 온다. 삼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삼촌이 우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새서 자꾸 휘청거렸어요. 차가운 물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삼촌은 아직 강가에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까요? 다시는 삼촌을 못 보는 걸까요?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헤엄을 쳤어요.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반대편 강둑이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기어올라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삼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신 걸까요? 삼촌. 바람만 차갑게 불었습니다. 강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웠어요. 9월 밤인데도 이가 딱딱 부딪혔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삼촌을 두고 왔어요. 저 혼자만 살겠다고 강을 건넜어요. 삼촌은 저쪽에 남아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겁니다. 조카가 탈북했다고 하면 보위부에서 삼촌을 조사할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삼촌은 저를 보냈어요. 너만 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혼자만 가라고 하셨을까요? 삼촌도 같이 오시면 되잖아요. 삼촌도 힘드실 텐데. 왜 저 혼자만. 그때 깨달았어요. 국경이라는 건 넘는 사람보다 남겨지는 사람이 더 위험한 곳이라는 거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온 순간 삼촌은 저쪽에서 탈북자 가족이 된 겁니다. 보위부는 삼촌을 조사할 거예요. 어디로 갔냐고, 왜 막지 않았냐고, 공모한 거 아니냐고 물어볼 겁니다. 삼촌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자신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중국 땅이지만 아직 국경 근처예요. 소리 내면 위험했지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처럼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잃었어요. 이제 삼촌도 잃었어요. 18살에 혼자가 됐습니다. 아니, 혼자가 된 게 아니에요. 혼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체제가 저를 혼자로 만들었어요. 부모가 죽자 저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고, 학교는 저를 추적 필요로 분류했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는 아직 국경 근처예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다시 북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삼촌이 저를 보낸 게 다 헛수고가 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을 짜고 방향을 가늠했어요.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강을 건너면 조선족 마을이 있을 거라고.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조선족인지 중국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탈북자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인정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도 조선족이야. 여기 탈북자들 많이 지나가. 이리 와봐. 그 사람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거든요. 옷 갈아입어.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려. 그 사람 아내가 옷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중국 옷이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지요. 배고프지? 먹어. 밥을 줬어요. 하얀 쌀밥이었어요. 북에서는 옥수수밥만 먹었는데 여기는 쌀밥이 나왔어요. 국도 있고 반찬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 조선족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 울컥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도와주는 게 고마웠어요. 아니, 고맙다기보다는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북에서는 고아라고 관리 대상이었어요. 추적 필요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배고픈 아이로 봐주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갈 거냐? 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럼 브로커를 만나야 해. 내가 연락해 줄 수 있어. 근데 돈이 좀 필요해. 저는 돈이 없었어요. 삼촌이 조금 쥐어주셨는데 그것도 북한 돈이라 여기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 한두 달 정도면 브로커 비용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조선족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도왔어요.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수확했지요.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왔어요. 한국 가려는 애가 너냐? 브로커는 차갑게 물었어요. 북에서 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네, 여권 없지.
신분증도 없고. 그럼 불법으로 가야 해. 동남아 거쳐서 가는 건데. 위험해. 중간에 잡히면 내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지 마. 울면 버려. 말 많이 하지도 마. 말하면 팔아. 알아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떠났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트럭을 여러 번 갈아타며 이동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 여정은 길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요. 울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동 가능한 한 명으로만 취급받던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 저는 태국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부셨어요. 공항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싶었지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분이 저를 데리러 나왔어요. 그분은 친절했어요. 은희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안전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걸까요? 추적하지 않는 걸까요? 그분은 저를 하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지냈지요. 하나원에서 처음 24시간 편의점을 알았어요. 선생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밤 11시였는데 가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 와서 필요한 거 살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배급소는 하루 몇 시간만 열리고 장마당도 해가 지면 문을 닫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가게 아니었어요. 과자, 빵, 우유, 음료수, 온갖 물건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어요. 북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는데 여기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어요. 이거 다 진짜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제 돈으로 제가 고른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하나원 방에 돌아와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자유로웠어요. 하나원에서는 컴퓨터도 배웠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알았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면 돼요. 뭐든지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북한도 찾을 수 있어요? 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이라고 쳤어요. 수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뉴스도 있고,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었어요. 북에서는 금지된 정보들이었지요. 청진시도 쳤어요. 제 고향 이름이 나왔어요. 지도도 있었고, 제철소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워서요. 삼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삼촌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혹시 감옥에 가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무사하실까요? 검색창에 탈북자 가족 처벌이라고 쳤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읽다가 울었어요. 탈북자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고 했어요. 감옥에 가거나 지방으로 추방당하거나 평생 감시받는다고. 삼촌, 미안해요. 제가 살겠다고 삼촌을 고생시켰어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정착 지원금을 받았어요. 작은 원룸도 얻었지요.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18살에 혼자 사는 집을 가진 겁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밤에 자다가 깨면 여기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북한인지 중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렸어요. 그럴 때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차들이 다니고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아, 여기는 한국이구나. 저는 자유로운 곳에 있구나. 지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려고요. 그리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북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혼자 왔어요? 가족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삼촌은 북에 계세요. 저를 살리려고 남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기 한국에는 저 같은 탈북 청소년들이 많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요. 부모 없이 온 아이들, 중국에서 고생한 아이들,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이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요. 북한에서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에요. 관리 대상이에요. 18살 여학생이 부모를 1차 국가는 보호한 게 아니라 감시했어요. 학교는 가르친 게 아니라 분류했어요. 성적이 아니라 가게를 봤어요. 성분이 나쁘면,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의 미래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삼촌이 계셨으니까요. 삼촌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성분 나쁜 집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없어요. 체제가 이미 그 아이들의 미래를 정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체제 폭로예요. 북한 청소년은 학생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북한 고아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감시 대상입니다. 북한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선별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청진으로 돌아갈 거예요. 삼촌을 만나러요. 삼촌께 말씀드릴 거예요. 삼촌, 저 잘 살고 있어요. 삼촌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요.